있는 거죠. 인사 전액 문제와 블랙리스트 문제입니다. 조 전 차관이 고심 끝에 직접 인터뷰에 응해 주셨습니다. 전화로 연결하겠습니다. 조 전 차관님 나와 계시죠? 네, 안녕하세요. 예, 어렵게 인터뷰에 응해 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우선. 예, 어렵게 응했습니다는 국민들의 알 권리를 어떻게든 충족시켜드려야 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예, 예. 궁금한 점이 굉장히 많은데요. 먼저 앞서 리포트를 저희가 해드리면서 전한 말씀을 요약하면 2014년 3월 김종 당시 차관이 평창 조직위 부위원장 인사청탁이 불발되자 그날 바로 최순실에게 이메일을 보냈고 다음날 김기춘 비서실장이 유진룡 장관에게 같은 인사를 지시했다.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이건 최순실 씨하고 김기춘 전 실장이 같은 관심사로 빠르게 움직였다는 정황이 되는데요. 근데 이제 아무튼 이 두 사람은 지금 서로 모른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연결이 된 걸까요? 그래서 저희가 알 수는 없습니다는 아주 짧은 시간에 그렇게 연결된 걸로 봐서는 김종 전 차관과 최순실 씨 그리고 김기춘 씨가 어떤 식으로든 연결이 된 것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자, 두 사람이 알 수도 있고 모를 수도 있고 만약 모른다면 그 윗선에서 따로 지시가 내려가서 그렇게 됐을 것이다. 이런 말씀이시죠? 예, 그러니까 어떤 식으로든 연결이 됐기 때문에 빠른 시간 안에 유진영 경장관한테 바로 그렇게 다시 연결이 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그런데 김기춘 실장의 경우에 흔히 왕 실장으로 불리고 있는데 그보다 윗사람은 대통령밖에 없습니다. 유추해서 해석할까요? 네, 그렇죠. 유추 해석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저희들은 본인이 이제 말하면 알 수가 없으니까요. 예. 이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는 거죠. 알겠습니다. 앞에 리포트에서는 전해드리지 못했지만 유진룡 전 장관이 해당 인사에 비리 전력을 들어서 반대를 하니까 김기춘 전 실장이 이건 내 뜻이 아니다. 이런 말도 했다고 들었습니다. 맞습니까? 맞습니다. 그래서 유진룡 전 장관이 참 황당하다 그렇게 했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예. 그 역시 누구의 뜻인지는 알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유추해서 해석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데 왕 실장이 내 뜻이 아니라고 하면 누구의 뜻이겠냐 하는 그런 의구심을 갖는 것이죠. 예. 일단은 알겠습니다. 누가 힘센 사람을 부탁받은 것으로 그렇게 받아들였습니다. 예. 조 전 차관께서는 사실 문화체육부의 제1차관으로 계셨는데 체육보다는 지금은 체육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만 체육보다는 문화 담당이셨습니다.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2014년 6월에 처음으로 문화계 블랙리스트를 청와대로부터 받아서 상관인 유진룡 당시 장관에게 전달해 주신 분이 맞습니까? 그때 6월 초로 기획되는데요. 2014년. 예. 교육문화수석비서관실이라고 있습니다. 예. 예. 거기에 이제 문화체육비서관을 근무하던 김소영 비서관이 제게 A4 2장짜리로 되어 있는 명단을 제게 전달해 줬는데요. 예. 그래서 윤영 장관한테 좀 보고를 하고 이 명단이 있는 사람들한테는 좀 문체부에서 지원이 좀 안 가도록 했으면 좋겠다. 지원이 안 가도록 했으면 좋겠다. 네, 그렇죠. 그런 부탁을 해서 예. 이게 좀 황당하다. 일단 상의를 하겠다 해서 가져와서 문체부에서 이제 장관한테 보고를 하고 그 당시에 일본 몇 사람들하고 회의를 했습니다. 예. 회의를 해서는 이게 좀 저희가 하고 있는 정책하고도 맞지도 않고 그래서 예. 다 이거 무시하자 이런 의견이 많았습니다. 예. 근데 또 청와대가 또 이야기를 하고 그래서 이 부분을 좀 TF를 만들어서 기획조정실장 주관으로 해서 읽었던 몇은 TF를 만들어서 만약에 이제 이런 부분에 대해서 향후에 청와대에서 지원 거절 요청이 온다 그러면 TF에서 좀 해서 완곡하게 좀 이렇게 거절한 모양새를 갖추자 하고 이렇게 해서 그렇게 해서 저희가 정리를 하고 있었는데 한 3주 정도 지났던가 6월 말쯤은 또 그것을 전달해 준 비서관으로부터 좀 이것을 다 폐기를 좀 해주면 좋겠다. 예. 라고 해서 6월 말쯤은 그래서 폐기한 적이 있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그걸 좀 정리하자면 우리 시청자 여러분께서 전화로 들으시다 보니까 조금 잘 안 들으실 수도 있는데
저 청와대 문화체육비서관을 지내던 김소영 전 비서관으로부터 A4 용지 2장짜리를 받았는데 그것에 대해서 유진영 정 장관은 뭐라고 표현했냐면 허접하다라고 표현한 적이 있습니다. 아무튼 그걸 가지고 유진영 전 장관한테 전달했는데 야 이게 뭐냐? 그래서 이거는 뭐 무시해도 되는 게 아니냐 했는데 이게 청와대에서 그래도 전달한 거니까 어떻게 무시할 수가 있느냐? 몇 사람이 TF팀을 구성해가지고 논의를 했는데 결국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그 논란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나중에 그 김소영 전 문화체육비서관이 그 폐기해달라라고 연락이 한 석 달 뒤에 왔다는 그런 말씀인데. 3주 정도 뒤에. 3주 뒤에, 죄송합니다. 3주 네, 뒤에. 예. 근데 사실은 그 이후에 그게 몇백 명 수준이었지만 아시는 것처럼 거의 10,000명 수준으로 불어났습니다. 근데 폐기한 다음에 어떻게 다시 10,000명 수준으로 늘어났느냐 하는 그 과정은 잘 모르십니까? 그 과정은 제가 잘 모르겠고요. 예. 그 이후에 이제 윤영 장관이 물러나고 또 새로운 장관이 오고 했는데, TF에 좀 이렇게 참여했던 1급들, 새로운 장관에서 1급들 사표를 받았는데, 특히 예. 이 TF 참여했던 1급들 3명이 결국은 나중에, 사직당하게 된 그런 배경도 이후와 관련돼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른바 TF팀 속에 들어가 있던 사람들이 나중에 자리에서 물러날 수밖에 없었던 그런 상황이다 이런 말씀인데요. 네네, 그렇습니다. 그때 소위 말하는 블랙리스트, 그러니까 유진영 장관이 표현한 바대로 따르자면 그 허접한 블랙리스트, 이걸 직접 네. 보셨을 텐데 그 중에 기억에 남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때 이제 A4 용지 2장을 해서 이제 사람 이름 명단이 쫙 있었고요. 그 다음에 예. 이제 단체들이 좀, 여러 단체들이 같이 있었는데요. 거의 대부분 생소한 이름들이었고요. 지금 기억나는 것이 이제 한국문화예술단체 총연합회. 예총이라고 그러죠. 예. 거기에서 과로하고 하철경이라고 지금 회장입니다. 예. 그분 이름은 기억이 납니다. 왜냐하면 하철경 회장이요. 예, 그건 이제 다 이름만 있거나 단체 이름이 있었는데, 이번은 이제 단체 이름과 이름이 같이 있었어. 예. 제가 한번 물어본 적이 있습니다. 이게 단체를 뜻하는 것이냐, 사람을 뜻하는 것이냐. 왜냐면, 예총 단체는 좀 보수 단체이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김수현 비서는 잘 모르겠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러면 교무소에서 만든 것이냐, 그러니까 정무에서 만들어서 자기는 잘 모른다고 그런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예. 그 문서 자체가 정무 비서실에서 만들었구나, 이렇게 제가 파악을 했습니다. 예. 아무튼, 지금 그렇게 말씀하십니다만, 조윤선 장관은 모른다고 계속 얘기하고 있는데, 그것까지 판단하시긴 좀 어렵죠? 조 전 차관께서. 조윤선 장관 아마 6월 초에는 정무수석을 하지 않은 걸로 기억하고 있고요. 예. 6월 아마 중순쯤 오신 걸로 알고 있고요. 제가 이제 받아온 건 아마 6월 초에 왔으니까, 예. 초창기적으로는 모를 수가 있겠죠. 근데 그 이후에, 이제 많이 만들어진 거는 2014년 말이나 2015년 초로 기억이 됩니다, 아마. 예. 그때는 정무수석을 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러면 그렇죠. 보고를, 제 생각에는 상식적으로는 보고를 받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예, 알겠습니다. 늘 말씀드립니다만은 제기되는 의구심은 늘 상식적 차원에서 제기될 수 있는 그런 의구심에 대해서만 저희들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아까 말씀하신 대로 예총은 사실은 이른바 보수단체라고 알려져 있는데 왜 그러면 여기 이른바 블랙리스트에 들어가느냐? 특정 야당의 후보 지지했다라든가 이런 사실이 있는 걸로 파악이 됐을까요? 이제 그런 이야기는 없었는데, 예. 예총 회장 하철경 씨가 나중에 한번 제가 알아보니까 야당 대선 후보 지지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예. 알겠습니다. 2014년 6월 초면 세월호 참사 직후입니다. 네. 사실 세월호 참사 이후에 정부 정책에 비판하는 그런 문화예술계 인사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만들어졌다고 봐야 되는 거겠죠? 세월호 이후에 문화예술 단체를 비롯해서 여러 시민단체들이 좀 정부에 좀 비판적인 단체들이 좀 활동이 많았기 때문에 예. 그런 차원에서 이것이 시작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알겠습니다. 아까 TF팀 구성을 말씀하셨는데 그 TF팀 소속 공무원 6명이 그만두게 되는 것에 김기춘
당시 비서실장의 지시가 있었습니까? 글쎄, 제가 뭐, 이제, 나오고 난 다음에 일이라서 잘은 모릅니다만, 예. 제가 들은 소문으로는, 그 TF팀에 참여했던 일급들 중에서, 세 사람이 가장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강경한 그런 사람이었던 걸 알고 있고요. 예. 장관이 이제 새로 부임하면서, 1급들 전부 1급 사표를 받았어. 그 중에서, 그 세 사람 대해서만 사표 수리한 걸로 알고 있는데, 사실, 지시가 뭐 어디서 왔는지는 아직도 뭐, 여러 가지 서로 다툼이 있습니다. 예. 근데, 저희들이 봤을 때는 뭐, 1급 인사는 대통령이 하기 때문에, 청와대에서 왔고, 또, 인사위원장이신 실장 선에서 오지 않았겠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만, 예. 본인은 뭐 듣고 뭐 부인하고 있으니까. 알겠습니다. 예.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질문 드리겠습니다. 예. 블랙리스트가 작성되기 전에도 문화개정리를 청와대가 간섭하고 막을 때가 많았다고 들었는데 구체적으로 예. 어떤 사례들이 있었는지 말씀해 줄 수 있습니까? 한두 가지만이라도? 예, 오래돼서 기억이 잘 안 나는데는 뭐, 이제 이런 문화예술 공연 이런 거 외에도, 영화 같은 경우도 2013년 12월에 CJ 엔터테인먼트가 만든 변호인이라는 영화가 있었습니다. 예. 그래서 그 영화에 대해서 좀 청와대, 특히 이제 김기준 실장이 굉장히 발을 많이 냈다고 이야기를 들었고요. 그래서, CJ에서 이제, 만든 거지만, 저희 문체부가 이제 모태펀드에다가 이제 투자를 해서 거기서 자금이 많이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예. 모태펀드에서 CJ 쪽 영화 투자하는 쪽에 지원을 하지 말아라. CJ 쪽에 규제를 좀 많이 하라 이런 압력을 많이 받았고요. 예. 또 이제 여기 전주국제영화제가 이제 독립영화제입니다. 그게 예. 천안함 프로젝트라는 독립영화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여러 영화들하고 같이 상영이 돼서 그게 좀 이슈가 돼서 그때 당시에 이제 제가 참석 경험이 하게 있었는데 예. 그 부분도 이제 청와대에서 참석을 하지 말도록 종용을 했습니다는 저희는 그래도 독립영화제를 좀 이렇게 육성하는 그런 정책을 피우고 있었기 때문에 예. 청와대 반대를 무릅쓰고 참석을 하는 그런 것도 있고 뭐 이런 영화라든지 예. 이런 것도 좀 여러 가지 압력이 좀 있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만 좀 질문 드리겠습니다. 어려운 인터뷰에 응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문체부 조현재 전 차관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마지막으로 비하인드 뉴스를 시작하겠습니다. 사실 오늘 팩트체크도 진행을 해야 되는데 이미 아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오대영 기자가 독감이 좀 심하게 들어서요. 굉장히 좀 어려운 상황이어서 오늘 좀 생략하고 비하인드 뉴스로 바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성대 기자가 나와 있습니다. 예, 첫 키워드는요? 첫 번째 키워드입니다. 검증대에 오른 반기문. 자,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이 종교단체죠. 신천지의 실세로 알려진 김남희 세계 여성평화그룹 대표와 지난해 3월이었습니다. 지난해 3월 이렇게 나란히 찍은 사진이 오늘 공개돼 하루 종일 논란이 일었었는데요. 예. 자, 반 총장 측에서는 누군지 또 어디 소속인지 모르고 찍은 거라고 관련서를 부인했습니다. 예. 하지만 민주당에선 반 총장이 떳떳하다면 이 김 대표가 유엔 총장을 멋대로 단체 홍보에 이용한 거기 때문에 법적 조치하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예. 아무튼 귀국 시점이 다가오면서 여러 가지 얘기들이 나오고 있네요. 그렇습니다. 오늘은 또 일본 왕에 대한 90도 인사 논란도 일었는데요. 예. 역시 지난해 3월이었습니다. 일본을 방문해서 일왕을 면담하기 전에 문에 들어서기도 전에 저렇게 허리를 굽힌 게 논란이 되고 있는데 그러니까 가까운 면전도 아니고 사실 가까운 면전에서 했어도 논란이 되는데 들어서기 전부터 아예 문 밖에서부터. 예. 예. 그래서 이게 유엔 총장으로서 외교적인 의례라는 반론도 분명히 있습니다. 하지만 미국 대통령이었죠. 오바마 지금 대통령이 과거에 이런 비슷한 사례로 미국 내에서 지적을 받은 적이 있기 때문에 예. 반 총장의 저런 태도 대선 국면에서 태도 논란이 이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예. 아무튼 현재 거론되는 후보군들과는 달리 국내 정치권에 없었기 때문에 10년 동안 아무튼 검증대를 피하기는 힘든 그런 측면이 있어 보이는군요.
하지만 이런 검증들에 대해서 반기문 총장 측에서는 좀 불편한 심기를 드러내고 있는데요. 예. 오늘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자, 대한민국 위상을 크게 올려놓은 반 총장을 정치적인 이유로 흠집내는 건 유엔과 대한민국 그리고 국민에 대한 모독이다라고 밝혔습니다. 예. 근데 저 말에 대해서 논란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본인 자신이 대한민국은 아니지 않느냐. 라는 비판이 있었고요. 뭐 흔히 얘기하는 이른바 애국 프레임으로 가져가야 되는 것이 아니냐라는 또 지적도 나왔고요. 그렇습니다. 다음 키워드는요? 자, 두 번째 키워드입니다. 백이종군 단골 최경환. 예. 자, 친박계 핵심이죠. 최경환 의원이 오늘 임명진 비대위원장 취임받은 날 이선 후퇴를 선언했습니다. 자, 자신의 페이스북에 이렇게 글을 남겼는데요. 자, 모든 걸 내려놓고 이선으로 물러나서 이제는 지역에 머물면서 백이종군 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예. 자, 그런데 최경환 의원의 백이종군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직접 한번 들어보시죠. 예. 오직 평의원으로서 백의종군 하겠습니다. 제가 죽어야 정권 재창출이 이루어진다면 골백번이라도 고쳐 죽겠습니다. 자, 다시 얘기해서 지금 이미 백이종군을 한 상태입니다. 근데 또 백이종군을 선언한 거죠. 예. 그렇기 때문에 지난 7월에 백이종군은 좀 진심이 아니었는 거 아니냐라는 그런 의문이 나올 수밖에 없는데요. 예. 참고로 지난번에는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지난번 백이종군을 선언할 때는 자, 참담해서 불면의 밤을 뒤척이고 있다. 그런데 오늘은 또 죄책감에 밤마다 깊은 번민을 하고 있다. 그러니까 6개월 가까이 지금 잠을 못 자고 계속 깨어있는 상황이냐라는 지적도 나오고 예. 있고요. 예. 만약에 그때 정말 백이종군을 했다면 왜 그 이후에 벌어진 최순실 사태에 대해서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느냐는 비판도 받고 있습니다. 예. 아무튼 그 최경환 의원이나 아니면 서청원 의원은 둘 다 공식적으로는 아무런 직함이 없는 상황이죠. 그렇습니다. 공식직함은 없지만 예. 뭐 친박보다 더 큰 실세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친박계는 안팎의 사퇴 압력도 많이 버텼는데 정작 비박계가 분당까지 한 지금 와서 아무튼 이선 후퇴를 하는 그런 상황이 됐는데 뭐 한번 지켜보도록 하죠. 다음 키워드는요? 자, 김인영 한인대 교수가 했습니다. 그 예. 내용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강간의 촛불이 국회의원의 탄핵 결정의 기준이 되고 헌재 판결 기수가 된다면 국회나 헌재가 왜 필요하느냐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예. 얼마 전에는 뭐 촛불 집회가 인체 유해하다 이렇게 얘기한 교수도 있어서 좀 논란이 됐는데 아무튼 이런 주장까지 나오는데 또 다른 주장은 없습니까? 그 발제문에 보면은 또 약간 왜곡 논란이 일을 수 있는 주장도 있는데요. 그래서 보시면 이런 주장을 했습니다. 자, 정부와 정치권이 광장의 요구에 대처하느라 공개입이나 AI 독감 대응이 과거와 같지 않다. 하지만 탄핵이나 촛불 집회가 열리지 않았던 작년에 멜스 대응, 늑장 대응했던 거 이걸 어떻게 설명하냐는 반론이 나올 수 있고요. 예. 또 있습니다. 자, 이번 촛불 집회에 민주노총 등 노조 세력이 큰 역할을 했다는 사실은 남미의 현상과 오버랩된다라고 얘기했는데 현재 민노총이 촛불 집회를 주도했다는 사실은 확인되지 않은 겁니다. 예. 외국 논란이 있을 수 있고요. 자, 참고로 이 자유경제원에 보면요, 만화, 촛불 집회를 비하하는 듯한 만화가 있어서 제가 가져와봤는데요. 예. 자, 이게 한참 그 탄핵 직후입니다. 일진문덕 장군 수나라 100만 대군을 물리쳤다고 얘기하니까 선생님 100만은 어느 쪽 수탄인가요? 믿을 수가 없어요. 저런 예. 식으로 이야기를 했고요. 또 있습니다. 만화. 자, 네티즌, 뭐 주식계열이 같은 네티즌이 지금 우리나라가 걱정이 된다라고 얘기하니까 네 인생이나 걱정해. 그런 식의 그 만평을 실어놨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하죠? 예. 이성대 기자 수고했습니다. 네, 내일 아침 서울 영하 8도를 비롯해서 전국이 영하권의 강추위를 보이고 낮에는 오늘보다 2도에서 5도 높을 거라는 예보입니다. 예. 저희들이 인사드리는 것은 올해는 오늘이 아직 강하게 해요. 지나고 1월 2일에 뵙는데 1월 1일은 이미 예고가 많이 나왔습니다만 토론을 진행하게 됩니다. 뉴스를 진행한 다음에 토론을 진행하는데요. 유시민 작가, 정원책 변호사, 그리고 유승민 의원, 그리고 이재명 성남시장 이렇게 네 분과 토론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아, 아까 만났죠? 네, 메인 뉴스에도 나왔는데. 예. 좋습니다. 자주 보니까. 네, 저는 항상 특검 사무실에서 귀로만 선배 목소리 듣다가 오랜만에 직접 뵈서 너무 좋습니다. 진짜 좋습니까? 아, 너무 좋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안나경 씨도 이쪽으로 좀 와주시죠. 예. 그러니까 오늘 안나경 씨 역할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아, 없어요. 예. 역할 어떻게든 드리고 싶은데 아, 다, 분들이 기다릴 것 같은데. 그 안나경 씨는 원래 이 소셜 라이브 시간에 팩트 체크와 팀과 함께 나오죠. 그거 언제 또 나오죠? 다음 주 목요일 날 또 함께 할 예정입니다. 아, 다음 주 목요일에 새해. 네. 예. 기대하겠습니다. 네. 지난번 팩트 체크 소셜 라이브가 뭐 굉장히 반향이 컸다고 들었습니다. 네. 예. 맞아요. 그건 이제 우리 둘의 얘기고 이서준 기자는 예. 네, 저도 좀 열심히 해야 될 텐데요. 예. 일단 저희가 오늘 하고자 하는 주제는 요 근래 이제 구치소 청문회를 계기로 해가지고 이 최순실 씨 어떤 구치소 생활에 굉장히 관심이 집중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또 굉장히 이런 특혜 의혹들이 많이 나왔어요. 그래서 예. 오늘은 심지어 생수를 사가지고 최순실 씨가 목욕을 했다 이런 보도까지 나왔거든요. 그게 맞는 얘기입니까? 일단 오늘 이제 법무부가 부랴부랴 모든 의혹들에 대해서 전면 부인하는 자료까지 냈는데요. 예. 예, 좀 근거는 신빙성이 좀 떨어지지 않을까라는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모욕하는 건 바깥에서도 있을 수 없는 일 아닌가요, 되게? 예, 맞습니다. 그건 좀 과장된 루머 아닐까요, 혹시? 네, 그래서 저희가 오늘 한번 조목조목 한번 짚어보고 저희가 취재한 내용 또 법무부의 입장들 소개해드리려고 하는데요. 예. 그전에 근데 또 선배가 또 구치소에서 한번 생활을 그 해보신 얘기를 적이 왜 있으시잖아요. 아, 정말 당혹스럽네요. 근데 그 제가 들으니까 최순실 씨뿐만이 아니라 아무튼 요즘 그 구치소는 이렇게 좀 따뜻하다면서요. 뭐래더라? 그 열선이 있는 예. 패드가 있다. 예. 온돌? 뭐 네. 맞나요, 그게? 그건 제가 취재를 해보겠습니다. 예. 하여간 뭐 방도 따뜻하고 뭐 개인이 쓰는 책상도 있다면서요. 예, 이거 최순실 씨 지금 독방 그 평면도 나온 보도들을 보면은 예. 그렇습니다. 예. 옛날엔 그건 정말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었는데. 아무튼 이 정도로 하죠. 뭐 얘기 더 나오면 제가 곤란하니까.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십시오. 예. 좀 더. 저희 한번 이제 오늘 JTBC 소셜 스토리 방송을 진행하게 될 저는 사회이부 법조팀의 이서준 기자입니다. 이쪽은 네, 안녕하세요. 사회 2부 법조팀의 박민규 기자입니다. 여러분들의 댓글을 같이 보기 위해서 올려두고 방송을 진행하겠습니다. 일단 박민규 기자가 소셜 스토리에는 처음으로 인사드렸기 때문에 저희가 이 박민규 기자에 대해서 소개를 꼭 해드리고 싶은데요. 저와 함께 이제 검찰팀에서 이제 막내 기자로 있는 친구입니다. 이 최순실 씨 뉴스를 되게 관심 있게 보신 분들이라면 이 박민규 기자의 얼굴이 되게 낯이 익을 거예요. 그러니까 좀 쫙 당겨 주십시오. 예. 부담스럽습니다. 예. 자, 이 최순실 씨가 이 소환됐던 그날 최순실 씨 바로 옆에 있던 기자가 바로 이제 박민규 기자입니다. 뭐 아직까지는 되게 안정적으로 걸어가고 있는데, 이때는 예, 최순실 씨 편. 예, 박민규 기자. 저 뒤에 게 안 잡혀서 그리고 다행이네요. 이거는 저희 JTBC 보도국에서 굉장히 화제가 됐던 영상입니다. 이건 다음 날 이제 최순실 씨가 구치소에서 이제 검찰로 조사를 받으러 왔는데 그 옆에 있는 청경 박민규 씨랑 너무 똑같이 생겨가지고 우리 박민규 기자랑 네. 예. 저는 이 사진 보고 선배들이 저한테 카톡 너는 옷을 갈아입고 이 청경 유니폼을 입고까지 넌 잠입 취재를 갔냐 이러시면서 그게 무슨 소린가 하고 봤더니 제가 봐도 저랑 진짜 똑같이 생겼습니다. 네, 그래서 저는 박민규 기자가 청경으로 이제 잠입 취재를 해서 굉장히 큰 특종을 갖고 올 거라 기대했는데 알고 보니까 아니었습니다. 그냥 닮은 사람. 예, 닮은 사람이었습니다.
이렇게 저희 박민규 기자의 소개는 이 정도로 하고요. 예. 예.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은 이제 최순실 씨의 이 구치소 생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겁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보도를 굉장히 많이 보셨을 거예요. 최순실 씨가 안에서 다른 사람보다 영치금을 더 많이 썼다. 또 물을 더 많이 샀다. 근데 뭐 샤워를 했다. 뭐 다양한 보도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일단 순서대로 한번 들어가 보죠. 첫 번째 키워드입니다. 독방과 의료 특혜인데요. 일단 독방에 대해서는 그런 이제 특혜 의혹이었어요. 최순실 씨가 지내는 독방은 다른 수용자들의 독방보다 2배 이상 넓다. 그 다음에 이 최순실 씨는 독방을 수용하면 안 된다. 왜냐하면은 이제 그 공황장애죠. 공황장애가 아니라 공황장애를 앓고 있기 때문에 그런 환자들은 독방 수용하면 안 된다라는 것들의 보도가 나왔는데요. 그거에 대해서 법무부가 오늘 입장 자료를 냈죠. 예. 네, 제가 이렇게 가지고 나왔습니다. 최순실 수용 관련 언론 보도 설명이라면서 법무부가 낸 자료를 직접 뽑아온 건데요. 여기 이제 일부 언론을 통해서 제기가 됐던 그런 특혜 의혹들에 대한 설명이 쫙 법무부에서 설명을 쫙 적어서 배포를 한 겁니다. 일단 그러면 이 최순실 씨의 독방 과연 특혜인지 법무부의 입장은 어떻죠? 일단은 이 독방의 크기 자체가 평균 독방 면적의 2배에 달한다, 이런 언론 보도가 나왔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법무부는 서울구치소에 있는 여자 수용동의 독거실, 그러니까 이 독방 면적은 모두 동일하다. 그러니까 최순실 씨만 무슨 특혜를 받아서 큰 방에, 유달리 큰 방에 있는 건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또 이 공황장애가 있는데 왜 독거 수용을 해줬냐, 이거 특혜 아니냐, 이런 지적에 대해서도 법무부가 입장을 밝혔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도 얘기를 했는데요. 그 부분은 형광펜으로 역시 칠을 해놨습니다. 공황장애가 있다는 이유로 독거 수용, 그러니까 독방에 있는 걸 제한하는 규정은 없다라고 했는데, 이 밑에는 보면 규정에 따라 독거 수용한 것이다, 또 특혜는 전혀 없다라고 다시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도 뭐 이제 뭐 검찰을 취재한 지 이제 뭐 한 이제 2년 남짓도 안 되긴 했지만, 그 굉장히 사회적인 관심을 끄는, 또 굉장히 공분을 자극하는 그런 사람이 이제 구치소에 수감됐을 때 보통 독방에 수용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긴 합니다. 왜냐하면은 그런 사람들이 이제 구치소로 가면은 이 구치소 내에서 같이 수감하는 사람들과 어떤 갈등, 또 어떤 폭행, 린치 이런 것들이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관리상의 어려움을 호소하면서 이제 구치소 측에서는 그렇게 하는 건데요. 근데 예외적인 경우가 있었어요. 제가 2014년이었죠. 그때 조연아 씨를 취재했을 때였는데, 그때 조연아 씨가 갑질 논란이 있었기 때문에 땅콩회원. 맞습니다. 예, 다들 기억하실 텐데요. 그러니까 조연아 씨가 구치소가 들어가기 전부터 구치소 들어가서도 갑질할 거다, 이런 비판과 이런 지적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되게 이례적으로 그 당시 구치소에서 이 조연아 씨를 같이 혼거 수용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때 이제 법원에 나와서 굉장히 유명한 말을 하죠. 같은 방에 있던 사람들이 샴푸도 빌려주고 린스도 빌려줘서 굉장히 좋았습니다. 그러면서 저는 반성하고 있습니다, 이랬죠. 그런 기억들이 있네요. 네. 여기 오늘 법무부가 쓴 걸 보면은 이제 같이 혼거 수용을 했을 때 최순실 씨에게 발생할 수 있는 다른 수용자들과의 마찰, 그리고 또 뭐 구속에 따른 심리적 부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를 했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제가 생각해도 제가 만약에 그럴 일은 없겠지만 구치소에 있는데 또 갇혀서 생활을 하는데 최순실이 들어왔다라고 하면서 놀리거나 뭐 불미스러운 일은 분명히 생길 수는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은 듭니다, 개인적으로. 그렇죠. 네. 자, 저희가 근데 독방과 이제 의료 특혜를 같이 묶었는데요. 자, 의료 특혜, 의료 이 부분. 특혜입니다. 이 부분에서 박민규 기자, 민규가 설명을 좀 해주시죠. 의료 특혜란 게 어쨌든 최순실 씨가 검찰에 출석하면서도 얘기했던 게 나는 공황장애가 있다 였거든요. 그리고 최순실 씨가 귀국하고 나서도 이 사람이 계속 아프다라는 얘기가 있었기 때문에 과연 그러면 뭐 한국에 와서 어디가 있냐, 검찰 오기 전에 시간이 있었으니까. 그래서 그때 병원에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도 나오긴 나왔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최근에도 계속 국정조사 청문회에도 출석하지를 않았고, 또 이 며칠 전에 이뤄진 구치소 청문회에서 결국에 이제 국조특위 의원들이 이제 직접 구치소를 찾아가서 조금 어느 정도 실랑이도 있었습니다. 실랑이 끝에 결국에 이제 최순실 씨한테 얘기를 들을 수 있게 됐는데, 그 정도로 아프다는 사람이 이 구치소에 있는데, 이 구치소에서 그럼 뭐 그냥 나 아파요 하면 구치소에서 그러시군요, 많이 편찮으시죠? 라고 하면서 모든 건 오케이, 뭐 국회에서 불러도 가지 않아도 좋다, 이렇게 해줄 수 있느냐, 이게 과연 특혜가 아니냐, 이런 의혹이 제기가 됐던 부분입니다. 일반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제가 그냥 일반적인 어떤 이제 수감자인데
뭐 국정조사에서 저를 불렀어요. 그리고 또 뭐 아니면은 뭐 검찰에서 불렀든 법원에서 불렀든 나를 불렀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특검 조사도 이번에 최순실 씨 안 갔잖아요. 예. 근데 저 아파서 못 가겠어요. 이렇게 했을 때 과연 구치소장이 저한테 과연 너 아프세요? 예, 가지 마세요. 이렇게 해줄 것인가? 최소한 거기에 있는 이제 의료실에 가서 진단서를 떼봐라. 실제로 그런 진단서와 그런 서류상의 그거를 근거를 만들면은 허용해주겠다. 이런 절차가 당연히 있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그런데 최순실 씨는 그냥 나는 공황 장애를 앓고 있기 때문에 또 회폐하기 때문에 그런 이유만으로 이 구치소장이 가지 마십시오 하고서는 그거를 받아들여줬다는 거잖아요. 네. 사실 구치소장의 입장에서도 어떤 뭐 법적으로 강제권이 없기 때문에 뭐 끌어내고 이럴 수는 없기 때문에 그 이해가 가긴 합니다. 하지만 분명히 특혜까지는 모를지언정 이 구치소가 이 최순실 씨를 굉장히 어려워하고 있다. 좀 눈치 보고 있는 거 아니냐. 예, 그거는 어느 정도 맞는 것 같습니다. 자, 이 부분이 이제 가장 많이 얘기가 됐던 부분이잖아요. 예. 자, 이 영치금 많이 이제 들어보셨을 겁니다. 저도 이번에 좀 알아봤는데 최순실 씨가 뭐 숨겨둔 재산이 막 몇천억이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이 영치금을 어마어마하게 갖고 들어와서 거기서도 굉장히 호화 생활하는 거 아니냐. 또 다른 사람들보다 특혜를 받아서 더 많이 구입하는 거 아니냐 이런 거였어요. 그래가지고 뭐 물을 하루에 한 병만 구입해야 되는데 더 많이 구입했다. 그다음에 영치금을 더 4만 원만 써야 되는데 더 많이 썼다. 이렇게 했단 말이죠. 이거에 대해서 법무부가 어떻게 설명을 맞습니다. 있죠? 이 부분에 대해서도 역시 설명을 이 같은 자료를 통해서 했는데요. 지금 말씀해주신 대로 영치금 사용 한도액은 2만 원 이내다. 그리고 한 번 신청할 때 4만 원 안으로만 음식물을 살 수 있다라고 했는데 초과 구매 특혜를 제공한 적이 없다. 이렇게 딱 잘라서 설명을 했습니다. 보면 49일 동안 이 생수 7병만 샀고 하루에 몇 병씩 특혜를 받아서 산 건 아니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좀 부연 설명을 하면은요. 일단 영치금에는 제한은 없습니다. 영치금을 쓰는 건 제한은 없는데 이제 음식물에 대해서만 하루에 2만 원 이상은 쓰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틀에 한 번꼴로 이제 이거를 살 수 있기 때문에 음식물을 한 번 신청할 때 4만 원까지 살 수 있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최순실 씨가 음식물을 4만 원 범위 내에서 샀는가 이 부분은 하나 검증해야 될 테고 또 다른 게 이제 그럼 물은 2리터로 한 병씩밖에 못 사는데 그 이상을 샀는가 이게 두 번째 검증해야 될 부분일 거고요. 그다음에 그 나머지 물품들은 사실 제한이 없기 때문에 뭐 최순실 씨가 샀다고 해도 그거에 대해서 저희가 뭐라고 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닙니다. 자, 근데 이거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게 그 음식물에 있어서 4만 원을 오버한 적도 없고 그다음에 물은 도리어 뭐 아까 며칠에 걸쳐서 49일입니다. 네, 49일에 걸쳐서 7병만 샀다 이렇게 하면서 이제 법무부가 이제 설명을 한 건데요. 이런 부분에서는 뭐 좀 인정할 만한 부분이긴 합니다. 뭐 서류상으로 이렇게 나와 있다고 하니까요. 네. 그리고 특혜 관련해서는 뭐 잠깐 언급을 해드리자면은 이 온수 샤워를 어쨌든 간에 구치소에서도 할 텐데 최순실 씨의 경우에 특혜를 받아서 이 생수를 가지고 끓여서 이걸로 목욕을 한 거 아니냐라는 얘기까지 나왔는데 그 얘기도 역시 다른 수용자들하고 동일한 양의 온수를 공급을 하고 있다. 그리고 전혀 뭐 이 자료에서 다 법무부가 설명을 한 것처럼 다른 사람들과 다른 거는 절대 없다라고 설명은 쭉 하고 있습니다. 계속 지켜봐야 될 거는 같습니다. 근데 또 구치소라는 곳이 굉장히 폐쇄적이고 또 정보가 공개되지 않는 곳이기 때문에 저희가 확인도 못하고 또 이 법무부의 입장 역시도 저희도 역시 또 확신할 수는 없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다 믿을 수는 없는 건데 결국에는 이러한 그 기사들이 언론의 기사들이 그 같이 구치소에 있었던 사람들의 말을 전에 들었다라면서 이제 증언을 하는 기사들이거든요. 저희 JTBC에도 당연히 제보가 왔습니다. 저희 제보 사이트를 보면은 이제 최순실 씨와 같은 구치소에 있는 지인에 따르면은 뭐 구치소 직원들이 와가지고 방을 대신 청소해줬다 막 이런 제보들이 들어오고 있긴 한데 저희 입장에서는 그거를 확인할 방법이 없어요. 그렇죠. 저희가 그 구치소에 같이 있었던 사람을 면회 가가지고 취재를 당장 할 수는 없었기 때문에 당연히 이 부분은 계속해서 저희도 관심 있게 지켜봐야 될 부분이긴 하지만 그냥 전해 들은 것만으로 뭐 내부에 같이 수감됐던 사람이 그렇다더라 카더라로 좀 저희는 기사는 쓸 수는 없었기 때문에
한 건데 이 부분도 저희도 계속해서 관심을 가지긴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 키워드로 넘어가 볼까요? 다음 키워드는 항소 이유서입니다. 이거에 대해서 우리 민규가 좀 설명을 좀 해주시죠. 네, 제가 뭐 간단히 설명을 드리자면 저희도 나름대로 이제 취재를 진행을 했는데 11월 초부터 최순실 씨가 구치소 생활을 시작을 했습니다. 근데 이제 11월 달에 계속 구입을 했던 물품이 어떤 게 있냐라고 해서 저희끼리 이제 나름대로 취재가 됐던 부분은 A4 용지, 또 노트, 볼펜 뭐 이런 어찌 보면 뭐 뭔가를 적거나 이 문구용품 같은 거를 좀 구입을 한 것이다라는 이제 이야기가 취재가 됐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서 좀 돋보이는 게 이제 항소 이유서라는 부분인데 이 항소 이유서 양식을 받아서 이걸 가지고 계속 뭔가 준비를 했던 게 아니냐. 이후 재판 절차를 구치소 들어가자마자 준비를 했고 그리고 분명히 아까도 계속 언급을 드렸지만 공황장애가 있다. 그래서 건강상의 문제가 있어서 어디서 부르면 자꾸 못 나가겠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럼 그 시간 동안에 이 항소를 준비하고 있었던 게 아니냐 이런 얘기까지 저희가 취재는 일단은 얘기는 들을 수가 있었습니다. A4 용지도 굉장히 많은 묶음, 그 다음에 풀, 볼펜, 항소 이유서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했다고 하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굉장히 그 안에서도 자신의 어떤 이 법적 대응 준비에 굉장히 몰두하고 있다 이렇게 추정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자, 다음 키워드로 넘어갈까요? 자, 그럴까요?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지금까지는 구치소에 간 지가 생각보다 얼마 안 됐어요. 진짜는 만약에 이제 실형이 나오고 교도소 생활을 길게 장기적으로 했을 때 그때 최순실 씨가 특혜를 볼 것인가 그것들을 저희가 계속해서 추적해 봐야 되는데요. 이렇게 돈이 많은 소위 말해서 범털이라고 그래요. 호랑이털, 범털 범죄자에 대해서는 후에 영치금이 너무나도 넉넉하기 때문에 음식을 사주고 그다음에 대신해서 물품을 사주고 이러면서 그 수많은 거의 구치소 사람들 중에 자기 이제 그 수족들을 많이 만든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그 사람들을 통해서 특혜를 우회적으로 받기 때문에 그때까지도 저희가 계속해서 추적을 해야겠죠. 최순실 씨가 과연 특혜를 받는가 아닌가. 예, 알겠습니다. 네. 예. 그러면 이제 구치소 부분은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네, 계속 지켜보는 것으로 하고 예. 다음 키워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태블릿 PC 흔들기라고 다음 키워드 잡아봤습니다. 오늘 이제 최순실 씨, 그리고 또 안종범, 그다음에 정호성 이 세 사람의 재판 준비 기일이 있었습니다. 오늘 이거에 대해서 기사를 썼는데 네, 제가 썼습니다. 설명을 좀 해주시죠. 현장에는 제가 아쉽게도 가지는 못했고요. 저는 이제 특검 사무실에서 취재를 하고 있었는데 오늘 이제 열린 게 제 2차 공판 준비 기일입니다. 공준 기일인데 오늘 나온 것 중에서 주목할 만한 부분은 역시 저희가 지난 10월 말 24일입니다. 최초로 보도했던 게 24일인데요. 그 태블릿 PC에 대해서 계속해서 이 흔드는 움직임들이 오늘 법정에서도 역시 나왔다. 이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그 정호성 전 비서관이 박근혜 대통령과 이 최순실 씨 사이에서 문건 유출 그리고 여러 가지 논의 내용들을 이렇게 전달한 전달자라고 계속 의혹을 받아왔고 검찰도 그 부분을 포착을 해서 이제 공무상 비밀 누설 혐의로 좀 설명은 어렵지만 어쨌든 재판에 넘겼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정호성 전 비서관은 기존에는 계속 자신의 혐의를 인정하는 취지로 진술을 했었거든요. 근데 오늘 법정에서 나온 얘기가 좀 다릅니다. 이거 설명을 간단히 좀 해주실 수 있을까요? 그 부분까지 설명해 주시면 제가 태블릿 PC를 정리를 할게요. 예. 그러니까 어쨌든 오늘 나온 얘기는 그겁니다. 한마디로 지난번에 최순실 씨 변호인도 얘기를 했지만 태블릿 PC가 과연 어떻게 제대로 이게 입수를 한 거냐 JTBC에서 그리고 이걸 검찰이 받아서 증거 능력을 가진 하나의 증거로서 재판에 법원에 제출을 한다는데. 그러면 이거는 뭐 검찰은 제대로 한 거냐라고 하면서 계속 이제 입수 경위 그리고 증거 능력의 문제를 삼고 있는 겁니다. 제가 정리를 하면은 이 최순실 씨 변호인인 이경재 변호사는 이 재판에 지금 2번 연속 나와가지고 태블릿 PC만 얘기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태블릿 PC 어떻게 입수했는지 알려달라. 그다음에 이 태블릿 PC를 뭐 전문기관에 맡겨가지고 분석을 다시 해달라 이런 주장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검찰이 그거에 대한 입장은 아니 최순실 씨 재판과 관련이 없다. 왜냐? 최순실 씨는 공무상 비밀 누설로 이 재판에 기소된 게 아닙니다. 공무상 비밀 누설은 공무원만 처벌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최순실 씨는 그거에 혜택을 받은 사람이지 이걸로 기소를 당한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여기에 증거품도 아닙니다. 근데 증거품도 아닌데 판사도 그러니까 너무 당황스러워서 물어보는 거죠. 이제 이경재 변호사에게 증거품도 아닌데 왜 이거를 당신이 얘기를 하느냐. 그래서 오늘 그 이유를 설명하라 그랬는데 그 설명하면서 이제 이경재 변호사가 얘기를 한 거가
이 태블릿 PC를 이렇게 검증을 해가지고 이 국정농단을 했다는 검찰의 주장이 허위임을 입증하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번 뉴스를 정말 열심히 보셨다면은 태블릿 PC만으로뿐만 아니라 그 수많은 지금 증거물들이 엄청 많이 나왔습니다. 엄청 많은 증언들과 태블릿 PC는 검찰 수사에서 제출한 증거물의 한 일부일 뿐이고 이거의 어떤 발단이 됐을 뿐이지 지금 정호성 전 비서관의 휴대전화부터 해가지고 이미 많은 부분들을 다 지금 나와 있는 상황에서 이거 하나만 막으면은 모든 게 다 없던 일이 될 거라고 생각하는 그 논리는 어떻게 나오는 건지 저도 좀 이해가 잘 안 가는 부분이고요. 근데 정말 특이한 점은 정호성 전 비서관은 자기의 휴대전화에서 녹음 파일까지 다 나왔기 때문에 검찰에서 모든 사실 다 인정을 했어요. 그다음에 법원에서도 그러지 않을 것 같았는데 어제 갑자기 변호사를 바꿉니다. 근데 그 변호사가 지금 똑같이 이경재 변호사와 동일한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자, 앞으로 이 재판이 어떻게 진행될지 모르겠지만 두 사람 다 별다른 논리는 잘 모르겠지만 지금까지는 태블릿 PC 흔들기 외에는 아무런 전략도 보여주지 않고 있어요. 예, 이게 무슨 뭐 때문인지는 뭐 지켜봐야겠죠. 예. 네, 다음 키워드로 넘어가기 전에 한 말씀만 좀 추가로 말씀을 드리면 그 최순실 씨 측 변호인이 태블릿 PC 입수 경위를 밝혀달라 감정 신청을 한 것에 대해서는 오늘 최순실 씨 담당 재판부가 그 신청은 보류해야겠다라면서 결정은 내렸습니다. 중요한 얘기를 안 했네요. 예, 그 얘기는 꼭 드려야 될 것 같고요. 한마디로 법원이 인정할 수 없다. 네. 예, 법원이 그걸 왜 우리가 해야 되는지 모르겠다라는 말을 해준 거죠. 예. 그러면서 얘기한 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유무죄를 판단하는데 이 태블릿 PC를 어떻게 입수했는지 이런 걸 지금 따져볼 이유도 없거니와 그리고 앞으로 재판 과정에서 증인이 한 70명 정도 더 끊임없이 나와서 이 사람들 다 신문하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많은 증거들을 다 조사를 해야 되는데 그러기엔 시간도 없다. 그럴 필요도 없고 시간도 없다. 이렇게 입장을 얘기를 했습니다. 다음 키워드는 말 바꾸기라고 잡아봤습니다. 역시 아까 설명드린 거 이제 조금 추가로 이어서 설명을 드리면요. 그 정호성 전 비서관이 이제 기존에는 계속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증거 자료가 워낙 많기 때문에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에 대해서 대부분 인정을 한다. 그리고 특히 중요한 박근혜 대통령과의 공모관계, 그러니까 대통령 지시를 받아서 나는 했다라는 취지로도 인정을 했고 또 이 증거 능력에 대해서도 인정하는 취지로 얘기를 했다라는 게 이제 검찰 입장이기도 했고 저희가 취재된 내용이기도 했거든요. 근데 갑자기 어제 새로 선임한 변호사가 오늘 재판에 나오면서 입장이 확 바뀐 겁니다. 그래서 말을 바꿨다 이런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 이 최순실 씨와 이 세 사람을 검찰이 기소를 할 때 청와대의 입장이 뭐였습니까? 이건 뭐 상상에 기반한 사상 두각이다. 네. 검찰 수사는 다 인정할 수 없다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지금 최순실 씨의 이경재 변호사가 또 최순실 씨 측의 어떤 이 재판 전략이 딱 그겁니다. 검찰에서 밝혀진 거 하나도 못 믿겠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이제 검찰이 낸 이 42명의 진술 증거를 모두 인정할 수 없어서 다 법원에 불러서 다 들어보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은 어떤 논리 싸움을 하겠다는 게 아니라 시간을 끌고 모든 것을 다 부인하고 이런 쪽으로 지금 가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도 같이 관심 있게 재판을 지켜보면 좋겠습니다. 이제 마지막이죠? 예, 마지막 키워드입니다. 네. 대통령 재판인가? 이렇게 됐는데요. 이게 뭔 얘기냐면 아까 말씀을 드린 것처럼 이제 검찰에서도 이 재판에 이 정호성 전 비서관을 넘기면서 이 사람이 얘기했던 거 그리고 증거 자료들 다 검토를 했는데 근데 이제 오늘 정호성 전 비서관 측에서 아니 그거는 우리가 인정한 혐의는 이 태블릿 PC가 최순실 거라는 걸 전제로 얘기를 한 거지 근데 이 최순실 건지 아닌지는 아직 확정할 수는 없지 않아요? 라면서 이제 이 증거 능력에 의문을 제기를 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정 전 비서관을 재판에 넘긴 검찰도 정말 황당한 겁니다. 검찰도 얘기를 한 걸 제가 조금 짚어드리면 그 전에 13차례나 걸쳐서 이 피의자 신문 조서를 작성을 했다. 이 정호성 전 비서관을 직접 검사들이 이제 수사를 하면서 조사를 하면서 다 이거 적었는데 본인이 다 인정한 공소 사실이라는 게 있고 박근혜 대통령과 공모한 게 여러 가지가 있고 거기 내용도 다 적어서 우리가 넘겼는데 이게 뭐냐 변호인님 유감입니다라고까지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면서 나온 게 조금 소개가 늦어졌지만 아까 이 키워드 이게 대통령 재판인가? 실제로 오늘 법정에서 검사가 한 얘기입니다. 이게 이런 식으로 나오면 이게 과연 변호인님 이거는 정 전 비서관 재판입니까? 이 재판정이 그렇지 않으면 박근혜 대통령 재판정입니까? 라면서 사실상 이제 박 대통령을 변호하기 위해 당신 나온 거 아니냐? 조금 과격하게 표현을 드리면
그렇게까지 해석을 할 수 있는 강한 반발하는 이 표현이 나온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태블릿 PC를 흔드는 거는 이 정우성 전 비서관은 사실 빼도 박도 못하는 상황인데 갑자기 흔들고 있는 거고, 최순실 씨는 자기의 재판과 아무런 관련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뭐 양형과 관련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계속 흔들고 있는 거고요. 근데 정말 특이하게 이 국정조사에서도 이 이완영 의원은 또 이걸 계속 흔들었고요. 이 태블릿 PC를 계속 흔드는 사람들, 또 새누리당의 친박계 사람들도 역시 의원들도 뭐 이거에 대해서 무슨 뭐 TF2를 만들려고 하고 있고, 그 모든 사람들을 하나로 꿰고 있는 하나의 공통점은 박근혜 대통령인 거죠. 박근혜 대통령만을 위한 재판을 지금 정우성 전 비서관과 최순실 씨의 이 변호인들이 하고 있는 게 아니냐라는 지적까지 오늘 나온 겁니다. 그래서 직접 조사를 하고 재판까지 이제 기소까지 한 검찰에서도 이렇게 좀 강한 반응이 나왔던 거고요. 추가로 설명을 드리면 그 어제 선임된 정우성 전 비서관의 새로운 변호사가 어떤 사람이냐라는 부분에 대해서도 언론의 관심이 좀 집중됐습니다. 왜냐하면 기존에 나왔던 얘기랑 너무 다른 얘기를 하고 설득력도 법정에서 사실은 뭐 인정받거나 이러지는 못하는 분위기였거든요. 근데 이 변호사 이름은 차기환 변호사입니다. 근데 아까 박 대통령과 관련된 사람들이다, 박 대통령을 보호하고 어찌 보면 직접 변호하기 위한 사람들이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역시 과거 전력을 보면 이 세월호 특조위원 여당 추천 특조위원으로 일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지난해 11월 이 박 대통령의 세월호 참사 당일 행적을 이 조사 대상에, 특조위 조사 대상에 포함시키자라고 이제 논의가 되니까 이거는 정치적 결정이다라고 하면서 위원직을 내려놓고 나왔던 사람이거든요. 그 이후로는 어쨌든 간에 이제 남아있는 의원들끼리 의결을 해서 박 대통령 행적 조사가 이제 세월호 특조위 조사 대상에 포함은 되기는 했는데, 어쨌든 그런 씁쓸함이 조금은 남는 모습도 있었습니다. 예, 저희 준비한 건 오늘 이 정도로 마무리하려고 하는데요. 저희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 최순실 씨가 구치소에서 과연 특혜 생활을 할지, 또 그 후에 실형이 만약에 확정이 된다면 그 후에는 또 어떻게 수용 생활을 할지도 계속해서 저희가 지켜봐야 할 것이고요. 또 이 재판 진행 과정 역시 저희가 계속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저희는 이것으로 오늘 소셜 스토리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